네, 지금부터 11월 인문학 아고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인문학 아고라는 김진명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국호 한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진명 작가님은 1993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발표하여 현재까지 700만 부 이상이라는 한국 출판사상 최고의 판매고를 기록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역사인식과 민족혼을 일깨워주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금융대란과 함께 찾아온 우리의 정신문화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하늘이여 땅이여, 고대사 문제를 새롭게 조명해낸 천년의 금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 고구려의 이야기를 최근의 국제정세와 함께 풀어낸 고구려 등 다수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진명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거였군요. 예,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또 신규 임명되신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축하드립니다. 요즘 워낙 이 정보화 기기 등등이 발달하고 예전 사람들이 하던 걸 전부 기계나 기타 전자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고, 그 중에도 공무원 취직하는 것은 정말 운이 좋아야 가능한 그런 일 같은데, 여러분들 인생을 공무원으로서 안정되게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더불어 같이 기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국호 한,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왜 우리가 한국인인지, 왜 우리 사는 곳이 한반도인지, 도대체 이 한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돼서 평생 한국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도 한이 뭔지 모르고 평생 녹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왜 우리나라 이름이 한국인지를 아는 사람이 우리 한국인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면은 아마 교과서 같은 데에 이렇게 해놨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왜 우리를 한이라 부르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갖춰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한 해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새내기 공무원들에게는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공무원은 매우 안정되고 보장이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자칫 잘못하면은 큰 죄를 짓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나라와 사회와 국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죄를 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뽑는 건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정리하면서까지 세금을 내 가지고 세금을 또 늦게 내면은 거기에 붙는 게 얼마나 큽니까? 얼마 동안은 10%씩 붙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세금의 가산세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것을 지출을 해가지고 무엇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그걸 받은 사람이 난 이제 공무원 됐으니까 내 인생은 아주 편안해 끝났어 그러고 대충 일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유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공무원이 된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한은 무척 편하지만 고민하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그 자리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사회를, 사람들을 더 낫게끔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걸로 쩔쩔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회사 사장처럼 윤기가 짜르르 흐르고 배가 잔뜩 나오는 공무원은 그런 고민이 비교적 덜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 경기 인재개발원의 과장님 한 분을 보니까 아주 깐깐하고 한평생을 35년 일하셨다 그러는데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 인재개발원이 들어올 때 보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국호 한의 비밀과 더불어서 또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이냐. 그것은 비단 공무원뿐이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서 호모 사피엔스로서 어떻게 인생을 규정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게 불행히도 짐승이나 벌레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나 벌레의 삶은 풍족하게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면은
잘 산 삶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벌레나 짐승이 아니라 풍족하게, 즉 부자로 여유 있게 풍성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사는 걸로는 그게 대단히 안타깝게도 잘 산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인류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인류의 문명과 문화와 의식이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없이 최고의 인간들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이런 데만 집중했으면 지금 인간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져 있을 겁니다. 과거 약탈하던 그런 왕이나 권력자들이 주름 잡는 그런 시대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오늘 비 오는 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의 사람들에게 오는 회의감이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사람들이 갖게 되느냐 하면은 도대체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목적이 있느냐, 그냥 반복되는 일상, 밥 먹고 직장 나가고 TV 보고 잠깐 놀고 자고 끊임없이 이렇게 일상이 반복되는 속에 그냥 살을 부비고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가 와요. 무력감에 빠집니다. 자기 삶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전혀 중요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선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인생의 회의나 이 목적 상실, 방황 이런 것을 예방을 하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철학이기도 해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우리가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뭘 배우자는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25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게 없었어요. 무엇을 물어도 다 대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가 한 사람 와요. 묻습니다. 선생님, 파도는 왜 치는 겁니까? 하고 물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야, 집에 가서 좀 기다려라.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몇 날, 며칠, 몇 달을 생각을 해도
파도가 왜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다로 갑니다. 파도를 직접 봐야 되겠다.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파도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파도가 왜 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봅니다. 볼 때마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니까 파도를 한번 느껴보자 하고 무릎까지 담가보고 배꼽까지 가슴까지 담가보고 목까지 담궈보다가 그만 고르륵 하고 빠져 죽습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이에요. 저는 평상시 사색을 좀 하는 편입니다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뭘 보여주느냐? 2500년 전에 전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파도가 왜 치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빠져 죽고 맙니다. 지금은 웬만한 초등학생만 돼도 중고등학생들만 돼도 파도가 왜 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와 달이 서로 끌어당기는데 달이 지구에 인력을 미쳐가지고 바다가 움직이고 파도가 출렁거린다 하는 정도 대답은 지금 아무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개소마닥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2500년 전에 전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대답 못하던 것을 개소마닥도 지금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누가 대답하셨나요? 뭘 느낄 수 있죠? 인간의 숙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대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린 애도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숙제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과된 인간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그 숙제들.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생명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생명이 생겼느냐? 물론 그런 것을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탓할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처음에 무당, 미신 이런 데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샤머니즘이라든지 애니미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모르니까 번개가 왜 치는지, 천둥이 왜 치는지, 계기일식이 왜 생기는지,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왜
저절로 불이 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의 미신이나 이런 데 의존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또 쳐다보는 게 하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의식은 미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종교를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종교가 인간을 완전히 지배했을 때 우리를 그것을 암흑시대라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인생의 최대 목표는 행복이다. 너희들은 행복하기만 되는 존재야. 나를 믿으면 9999경 9999조 9999억 9999만 9999년보다도 긴 세월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나를 안 믿으면 그만큼의 세월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종교 아닙니까? 뭐 나는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어. 난 그렇게 믿을래 하는 것은 물론 자유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런 협박과 위협과 금제를 뚫고 지금 이까지 온 거거든요. 불교 같은 것도 어마어마한 진리 같지만 네가 부처니라 엄청나게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 그것을 오히려 피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동물성 식사, 살생하지 말고 섹스도 하지 말고 산에 가서 혼자 있다가 죽자. 부처가 하자는 대로 하면 전 인류가 멸종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최고의 인간들이 그 대가로 기독교를 믿는 대가로 무슨 영생을 주고 끝없는 기쁨을 환락을 준다. 부처를 따르는 대가로 고통으로부터 전련된다.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견디는 게 인간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도 그걸 견디면서 인텔리전스를 불려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역사인데 이것을 종교에 기대 가지고 인간의 삶의 목표를 행복에 두어버리면은 문화나 문명이 가다가 정지하겠죠. 부처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다 멸종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종교들은 우리의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간의 숙제를 뭘로 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건강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관심을 최대한 끄는 관심사이긴 하지만 근원적인 인류의 숙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1950년대에는 소련의 그 오빠린이라는 과학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원시 대기에서 메탄, 암모니아 이런 원시 대기가 번개불 방전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미노산이 생겼다 해서 1970년대에 미국의 밀러 같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실험의 오류이고,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왜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느냐, 생명이 어디서 생기냐, 이걸 규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숙제죠. 그 생명을 규명하는 건 차라리 작은 숙제라고 할 것입니다. 끝도 없는 어마어마한 숙제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불행히도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풀리지 않고 거기에 종사하지 않고 그냥 돈 벌고 벼슬 올라가고 여기에 생각이 팔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A급 인간이라고 인정을 못 해주는 거죠. 현실 세계의 최고에 도달한 사람들, 예를 들면 돈으로 치면은 이건희 회장이요, 권력으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학점을 준다고 봤을 때에 A 플러스를 줄 수 있느냐?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A 플러스를 잘 안 줄 것 같아요. 차라리 안병동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기 돈 쓰면서 찾아가 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도움을 주고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희생하는 호스피스한테 줄까 말까 고민할지언정, 돈을 가장 벌었다, 권력을 가장 찾았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는 왠지 꺼려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류의 스승들이 보여준 길은 그런 세속적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간에 우리 인류는 짐승이나 벌레가 아닌 고로 끊임없이 인류의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딴 사람들이 하고, 나는 나는 하급 인간이니까 돈이나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걸 누가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는 A급들만 올라가고 난 아예 B급, C급이다, 이렇게 상정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못 생각입니다. 사람은 A, B, C, D 구분이 없어요. 대단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모범생하고 사고치는 학생하고를 우리가 현실 사회라는 규칙이나 법률이나 윤리나 도덕 관점에서 보면은 모범생이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모를 좀 키워서 보면은 과연 우주는 어떻게 생겼느냐? 우주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것이 영원히 팽창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수축해서 폭발할 것이냐? 빅뱅은 점 하나보다도 작은 거기서 시작이 돼. 그게 터져갖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 진실은 뭐냐? 빅뱅은 왜 생겼느냐?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무한 개의 우주가 있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 우리 인류가 도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인텔리전스가, 지능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죠. 지능이 늘어나는 것을 선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고 치는 놈이 모범생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모범생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안 하면은 다칠까? 안 하면은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사고 치는 놈은 이거는 저 여자가 무지하게 예쁘다, 내 평생 저 여자를 내 실력으로는, 내 외모나 내 돈이나 내 지위로는 가질 수 없다. 그럴 때 모범생이 못하는 걸 해요. 잡아뜨리고 강간을 합니다. 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나쁜 놈이죠. 형무소 보내고 처벌을 해야죠. 그러나 인텔리전스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모범생보다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을 뭘로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 문제 있는 자 때문에 무슨 범죄 심리학에서부터 범죄 유전학에서부터 이 수없이 많은 학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을 못 시키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면은 사형을 시킨다 못 시킨다가 확실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치매가 걸린다든지, 사람이 유독 이 살인 성향이 강하다든지, 살인 성향이 강한 것을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본 것은 과거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DNA 속에 자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성향이 언제 생겼느냐? 이 사람들 조상들이 과거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숨고 도망치고 하질 않고 맞서 싸우던 그 기질이 유전자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살인의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가설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뭐를 단정을 못하는 게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보면은 좁게 잘했다 못했다 이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인류의 숙제를, 그리 간단하지 않은 숙제를,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든 공자가 됐든 아인슈타인이 됐든 누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라 그러지만 실제 아인슈타인의 말년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공이 뭐냐면 중력이거든요. 이 세계의 네 가지 힘,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중에 이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전공해가지고, 중력은 큰 규모로 보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정연하거든요. 수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목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명왕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모든 게 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최고의 물리학자이면서도 신의 창조를 믿은 거예요. 신이 창조하지 않고는 이렇게 정연하게 계산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왜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느냐? 참으로 고통스럽게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닐스 보어의, 하이젠베르그의 미립자를 몰랐던 거예요. 그럼 미립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몰랐고 부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의 경험칙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의 언어나 사고 구조로는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또 풀어나가야죠. 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는
지금 우리가 수천억 분의 1도 못 풀었을 걸로 봐요.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한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은 자꾸 우리가 후손에게 미뤄야 되는 겁니다. 위의 세대의 업적을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이 무슨 그리스도교를 만든다든지 불교를 만든다든지 무슨 유교를 만든다, 마호멧교를 만든다, 또는 이 한국 경제를 최고로 내세워 만든다라든지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일보다도 훨씬 중요한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세대를 끊어뜨리지 않고 이어주는 그 중차대한 임무를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삶으로써. 그러니까 인생은 그 의미와 그 목적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만 하면은 그게 최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하는 거죠. 뭔가 이바지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과자의 삶이든 그게 살인자의 삶이든, 전과자나 살인자도 휴먼 인텔리전스, 인간의 인류의 숙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해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습니다. 그는 종교만이 규정하는 거예요. 종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종교는 나를 믿으면 좋은 거고 나를 안 믿으면 나쁜 거예요. 그거 빼고는, 종교 빼고 인간이 인텔리전스의 범위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 자체로는. 법에서 가장 최악으로 처벌하는 게 살인인데, 그럼 과연 살인이 나쁘냐? 집집마다 가보면 위인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수만 수십만씩 죽인 사람들이 다 위인이에요. 국가도 살인을 장려합니다. 전쟁이 나면 더 많이 죽여라. 많이 죽이면 훈장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마돈나 같은 사람이 미국서는 최고의 영웅이고 마돈나하고 사진 찍고 싶어서 미치는 스타이지만, 그게 저 아랍 세계에 가면은 바로 목 잘려 죽는 거 아니에요. 마돈나가 추는 그 춤을 허용을 안 하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화여대 앞에 가면은 여성들, 여대생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속옷이 너무 자주 보이잖아요. 한 50년 전에 한국에서는 여자가 속옷을 보였다면은 아주 쌍놈의 집안이고 동네에서 끝장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이 속옷 패션도 나올 거예요. 한 10년쯤 전에 미국에서 봤는데, 이 바지를 투명한 걸 입어요. 비닐 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그 안에 팬티를 아주 패셔너블한 걸로 입더군요. 그것도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문화나 문명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것이 그 자체로 옳지도 그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자꾸 윤리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간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간적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좀 넓게
이렇게 봤을 때에는 많은 것이 좁은 관점에서 봤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든 태어난 삶을 살기만 하는 걸로 그 생의 의미와 가치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람을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집니다. 좁게 보면은 좁게 보는 게 참 비참한 겁니다. 인류의 스승들은 자꾸 넓게 보라 그러는 건데 현실은 자꾸 좁게 보는 것을 우대해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에는 두 가지 힘이 있거든요. 하나는 외면의 힘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힘이죠. 지식을 많이 쌓는다든지 권력을 많이 갖는다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든지 친구가 많고 백그라운드가 좋다든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얻으려고 아주 어려서부터 무지하게 뛰는 거예요. 남들 잘 때 공부 한자 더 하고 남들 놀 때 밤에 가서 자격증 하나 더 따고 토플 점수도 또 스펙도 쌓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니까 그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위에 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외면의 힘은 가지면 가질수록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게 이 외면의 힘의 결정적 약점입니다. 아까 내가 이건희 회장에게 A 학점을 줄 수 없다. 그럼 왜 그런가?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최고의 경제인이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100% 만족시켜 주지는 못해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자기 형하고 유산 가지고 재판을 소송을 하고 전 국민이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 사람은요 자기 형을 가지고 우리 집에서 옛날부터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걸로 치면 그 호로 자식이잖아요. 그런 이건희의 여러 면 중에 돈이 많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A 플러스를 줄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지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배척을 받잖아요. 그 사람을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A 플러스를 줄 수 있느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면의 힘이라는 것은 얻으면 얻을수록 끊임없이 자기를 잃어버려야 돼요. 검찰총장이 여기 왔다. 야, 이 뭐 한국 사법 체계를 움직이는 사람, 결심 하나로 사람을 형무소에 보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시각이 있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아부자라고 할 말 못하고 안 해야 될 말 하고 해야 될 수사 안 하고 안 해야 될 수사 해가지고 이까지 올라갔을까? 만약에 초임 검사가 그래 이 세상에 악이란 악은 내가 다 때려잡겠다.
결심했던 식으로 계속 하면은 그게 올라가질까 하는 회의가 드는 거거든요. 재벌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불법 탈법에서 형무소로 가는 것은 왜 그러냐? 그거는 돈은 많아졌지만 자꾸 아까 얘기한 자기 자아,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외면의 힘의 약점이에요. 잘못된 거를 딱딱 잘못됐습니다 하고 자꾸 얘기하고 이제기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어느 사회, 어느 조직, 어느 직장에서나 자꾸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략은 굴복하고 말죠. 젊었을 때 좀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암만 해봐야 되느냐 하고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외면의 힘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힘이 없어요. 돈은 있고 지위는 있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사람의 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면의 힘의 반대인 이 내면의 힘에 주의를,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이 내면의 힘은 외면의 힘하고는 반대로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단단해져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해지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스승은 이 내면의 힘을 강조했지 외면의 힘을 가지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내면의 힘. 내면. 내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면의 힘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내면의 힘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귀가 아프게 늘 듣던 거예요. 진지함, 성실함, 순수함, 정직, 정의, 착함, 사랑, 희생 많습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는 하늘하고 땅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젊었을 때는 내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안정되고 강해지겠지, 단단한 사람이 되겠지.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이런 내면의 가치와 내면의 힘을 가지지 못하고 나이가 든 사람은 더 비참하고 더 허약해져 있어요. 오히려 애 때보다 못합니다. 인간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누구나 이 내면적 가치와 내면의 힘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걸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그 힘이 하늘하고 땅 차이에요. 진짜 힘은 이 사람이 얼마짜리 아파트에 살고 얼마짜리 차를 타고 어떤 직위에 있느냐, 그게 힘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진짜 힘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여유롭고 정의로우며 다른 사람에게 열려 있느냐지, 그게 좁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면 세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인해 가지고 더 비참하고 더 우스운 인간이 되기가 쉬워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딱 지켜야 되는 법도 이외에는 딴 거는 아예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가진 이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딜을 할까?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부유하고 강한 사람만 자꾸 눈에 보이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벌레와 짐승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면의 가치 중에서 정직의 대상은 부조. 이 인간은 거짓말을 하도록, 거짓말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거짓말이 나쁘다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나빠 하는 그 선생님도 노냥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최고의 인간의 무기예요. 거짓말이 없다면 인간이 이렇게 발전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젊은 여자친구하고 길거리를 걸어간다, 혹은 부인하고 간다. 이제 저기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미인이 걸어온다. 눈이 자동적으로 그리 갑니다. 그랬을 때 부인이 여보 당신 뭘 봐? 또는 애인이 자기야 뭘 봐? 그랬을 때 저쪽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야.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거기에서 거짓말하면 나빠. 그래서 나는 사실만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저 걸어오는 여자 진짜 예쁜데 너하고는 비교도 안 돼. 난 말 나온 김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난 너하고 참 길거리 걸어다니기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 얘기한다 칩시다. 그럼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라는 소설에 보면은 미시킨이라는 주인공이 죽어도 거짓말을 안 하겠다 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요. 거짓말은 우리 인간의 무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한 걸 가지고 평생의 가치관, 철학으로 갖고 살아가는데 유치하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도. 근데 거짓말은 매우 편안하긴 한데 인간의 무기이긴 한데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자신이 가벼워져요. 신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단계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얘기 듣기가 좀 피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저는 이 고스톱을 좋아합니다. 고스톱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잘 쳐요. 백전백승입니다. 누구하고 쳐도 안 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스톱을 잘 칠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고스톱을 치는 과정을 내가 한번 쭉 돌이켜 봤거든요. 일단 나는 고스톱 약속이 되면은 맨 먼저 부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봐, 오늘 밤에 고스톱 치기로 했어. 안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부인이 예, 알았어요. 뒷일은 걱정 말고 열심히 치고 오셔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이제 이 편한 옷을 입습니다. 제가 고스톱 칠 때마다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은 특징이 있는데 이게 주머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 고스톱을 오래 쳐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이거
열심히 쳐서 돈 따고 이런 건 별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 그때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이민 사회가 아니라 이게 동족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는 그것이 그렇게 딱 부러지지 않고 이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밤새 굴섭 쳐서 다 잃어도 아침에 헤어질 때 되면은 야, 개평 내놔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얼마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그 굴스톱이 성공이냐 실패냐. 자칫 잘못하면은 상대에게 말려가지고 밤새 딴 거 다 내주고 거기다 자기 돈까지 더 있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잘 하기 때문에 개돈 부을 거 가져왔다, 애 등록금 가져왔다,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걸 매정하게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칠 때마다 딴 돈을 각자 다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내가 딴 돈의 총액을 공개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고스톱 칠 때에 그 옷을 입습니다. 이 고도리 전투복이라는 그걸 탁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집에 좀 일찍 가요.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친구 부인하고 인사를 하고 애들 있으면은 이제 영어 단어도 하나씩 물어주고 인수분해도 같이 풀고 아주 이 편하게 나도 편하고 가족들도 편합니다. 그 애들이 저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애는 아저씨 오늘 다 따세요. 우리 아빠 것도 다 따가세요. 이러는 놈도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고스톱을 편하게 부드럽게 접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떠냐? 이 친구들은 시간이 임박해가지고야 헐레벌떡 뛰어들어와가지고 애들은 본체 만체하고 인사도 별로 안 하고 얼른 빨리 이 담요 깔고 기계 내주세요 그러거든요. 무례하죠. 남의 집에 가면서 아무리 친구 집이지만 고스톱을 칩니다. 저는 석점 나면은 이렇게 다 세봐요. 다 세보고 안전해도 별로 고를 안 해요. 상대방들은 5점, 10점이 나도 고를 잘해요. 뭐가 자꾸 급해요. 왜 이렇게 급한가? 밤 12시쯤 되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 12시 되면 이 친구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들어요. 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각종 핑계를 대요. 100% 거짓말입니다. 고스톱 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병원 영안실인데 누가 죽었어. 또는 바이어가 와서 지금 상담 중인데 상담이 잘 되고 있어.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별별 미사 요구를 보통 허니, 스위티, 자기야 이렇게 부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아까 허니, 스위티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저는 부인을 부를 때에 이봐 하고 거칠게 부릅니다. 그것은 저의 정책이에요. 내 집사람은 영문학 교수인데 나의 정책은 뭐냐 하면은 이 여자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앞에서는 일부러 엄청난 여자들 얘기를 합니다. 코레일의 최연애 사장, 대단한 여자야. 그래서 부인이 자꾸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부를 때도 이봐라고 불러요. 거칠게 부릅니다. 한 번도 자기야, 스위티, 허니 이렇게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노상 그렇게 부르는 사람보다도
언제 한번 내가 여보 하고 불러줬더니 아주 감격스러워해요. 대략 이 허튼 말을 하는 친구들은 이 미사 요구가 많아요. 우리가 공자가 교언 영색의 선의인이라 그랬듯이 그렇게 달콤하게 부르면서 아주 편한 거짓말을 잘 합니다. 이 친구들은 고스톱을 치는 게 급해요.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있는 상황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빨리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또 전화를 들어가지고 늦게까지 고스톱을 칠 때는 자기네 회사로 또 전화를 합니다. 애가 아프다는지 뭐 장모가 올라와서 어디 발에다 드려야 된다든지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내가 고스톱을 쳐야 되나. 아주 회의가 많이 들지만 뭐 한밤중에 일어나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적개심을 가지고 그래 이런 못된 놈들 돈은 내가 다 따먹어야 되겠다고 더 열심히 칩니다. 하여튼 아침이 되면 내가 다 따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느긋하고 천천히 치거든요. 그 자들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개평 주는 시간이 옵니다. 난 그 개평 받는 사람들이 싫어요. 고스톱을 졌으면 주는 것도 안 받아야죠. 그래, 내가 왜 졌는지 연구해가지고 다음에는 꼭 이기리라 하고 결의를 다지고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흐리멍덩해요. 개평 달라고 막 그 거짓말을 또 해야 됩니다. 뭐 엄청 중요한 돈이라. 그러면 저는 아무 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그래, 다음부터 개평 또 달라 그러면 너희들하고 고스톱 안 차. 그리고 확 그 단호한 어조로 결연한 표정으로 확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는 나올 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다 그 돈 주우려고 할 때에 저는 휙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고는 커피숍에 가서 이제 그때는 내가 딴 돈을 다 꺼내가지고 다 세어봅니다. 세가지고는 딴 돈의 정확하게 반을 집사람한테 온라인으로 붙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고스톱을 친 거는 나지만 고스톱 치러 갈 거야. 오늘 밤에 안 들어올 거야. 그랬을 때 부인이 예 뒷일 걱정 말고 재밌게 놀다 오세요 했을 때부터 부인하고 나 사이에는 진실에 의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인은 내가 가서 재밌게 놀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나는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를 부인에게 다 얘기를 했다는 편안함, 그게 작용해서 우리가 고스톱에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밥 먹듯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편하지만 하면 할수록 관계가 천박해져요. 그래서 5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부부간에 신뢰가 안 생겨 있는 겁니다. 내면의 힘 중에 아까 제가 진지함, 성실함 쫙 뭐 수없이 많은 내면의 힘이 있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정직,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부인하고 그렇게 정직을 한번 터놓으면은 그게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계속 정직이 쌓이면은 그게 힘이에요. 내면의 힘은 아주 일상에서 그렇게 너무 자주 있는 일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키워지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의 말을 빌려보면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절망.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이 절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절망은 고독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는 한은 망가지지 않아요. 사람은 외롭지 않은 한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독은 상대와 내가 하찮은 거라도 거짓말을 하는 관계이다. 사소한 거지만 나도 거짓말을 하고 저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하면은 아무리 평생 같이 살아도 고독이 해소가 안 됩니다. 부인이 있어도 고독한 거예요. 남편이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도 고독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해도 필연적으로 닥치는 그런 고독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내면의 힘만이, 내면의 가치에 대한 신봉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그 외면의 스트럭처, 그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은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는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 가치와 내면의 힘에 대한 이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의 본론인 이 우리 나라 한국, 이 한이 어디서 왔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한이 어디서 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일본은 해가 뜨는 곳이다 그래서 일본이고 중국은 모든 나라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중국이라고 붙인 건데 우리 한국의 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또 어디서 온 것이냐? 왜 한국이냐?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을 찾아서 물었습니다마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도 그걸 써놓은 게 없어요. 청주 한씨들이 우리 한국 할 때 이 한하고 같은 성을 쓰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물어봤습니다. 한은 나라 이름 한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전국 7웅 중에 하나로 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춘추 전국 시대의 한이란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 연결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연결이 안 돼요.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하나의 방법은 뭐냐?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생긴 한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자. 그 글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찾았어요. 굉장히 의외의 곳에서 그 한이라는 글자를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사서삼경 중에 시경이라는 책에 그 한이 나오는 거예요. 사서삼경 그러면 우리가 사서 그러면은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죠. 삼경 그러면은 시경 서경 주역입니다. 이 삼경 중에 우선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은 자 나중에 생긴 거고요. 이 서경은 공자가 쓴 겁니다. 시경하고 주역은 그보다 훨씬 전에 쓰였어요. 특히 이 시경은 주나라 초기에, 주나라라 그러면은 중국 역사가 시작이 될 때가 주나라입니다. 이 주나라 초기에 시경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주나라에서 시경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주나라는 중국 역사의 맨 태동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주나라 전에 은나라가 있고요. 은나라는 상나라라고도 합니다. 그 전에 한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은나라까지는 밝혀졌어요. 근데 한나라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있다 하는 설만 있는 거예요. 그 있다는 설만 있는 밝혀지지 않은 거를 지금 구체화시키는 게 중국의 하상주 공정이 바로 그겁니다. 하여튼 한나라는 빼고 중국 맨 처음의 나라는 은나라고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선나라가 주나라예요. 이 주나라 선왕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주나라 초기입니다. 이때에 이 한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시경 한혁편,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시경 한혁편을 한번 보세요. 시경 한혁편에 보면은 한후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한국 한하고 그 옆에 임금후자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이 한후라는 인물이 주나라 선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후와 주나라 선왕은 국경선 문제를 논하고 뭘 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후가 인품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고 뭐 했고 쭉 나오는 거예요. 이 한후가 역사상 맨 처음 등장하는 한이라는 글자를 가진 임금입니다. 즉 한후라는 건 한이라는 나라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본능적으로 이 한후가 우리나라 한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 뭘 찾을 수가 없어요. 시경에 그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후가 어떤 사람인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서삼경은 우리나라도 1000년 가깝게 읽어온 책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서삼경을 읽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시경에 한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돌아온 전문가들의 대답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미웠어요. 왜 미운가? 춘추 전국시대의 그 한 나라다 이거예요. 청주 한씨들이 얘기하는. 그러면은 시경은 기원전
천년 무렵에 만들어진 책인데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다음이 전국시대 아닙니까? 전국시대의 전국 칠흥 중에 하나인 그 한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400년경에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600년이나 후의 사람을 한후라고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게 돌아섰습니다. 과연 그 시경에 나오는 한후가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걸 가지고 수없이 찾아 헤매다가 단국대학교 박물관장을 하던 윤내현 관장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전공이 한국사가 아니고 다행스럽게도 중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왕부라는 사람의, 왕부는 후한 때 사람입니다. 후한 때의 대학자예요. 그 사람이 쓴 잠부론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잠부론은 중국의 최고 명저 100권 안에 꼽히는 책입니다. 왕부라는 사람도 중국 최고 학자 한 10명 안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권위가 있고 책도 권위가 있는데 그 잠부론의 시성편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그 시성편을 보면은 그 시성편이란 뭐냐면은 온 천하의 성씨가 생긴 유래를 써놓은 게 시성편이에요. 최씨는 어떻게 생겼고 박씨는 어떻게 생겼으며 팽씨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 이런 게 다 쓰여 있는 게 왕부의 잠부론 시성편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한후는 그냥 한후도 아니고 시경에 나오는 한후는 그러니까 내가 시경에서 찾은 그 한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선왕 때, 주나라 선왕 때 찾아가서 주나라 선왕하고 국경을 논하던 그 한후. 시경에 나오는 한후는 연나라의 동쪽에 있던 나라의 임금이고, 연나라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북경 오른쪽입니다. 중국으로 보면은, 그 당시 중국으로 보면은 가장 동쪽에 있던 나라가 연나라예요. 그래서 그 연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의 임금이고, 차츰 그 서쪽에서도 한시성을 쓰기 시작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잠부론은 언제 만들어진 책인가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의 한후에 대해서 1000년 후의 왕부가 잠부론에서 논하는 거예요. 뭐라고 논하느냐 하면은 한후는 연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의 임금이고, 연나라의 동쪽은 우리 한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츰 그 서쪽에서도, 그러니까 연나라로부터 중국 대륙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서쪽에서도 한시성을 쓰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그리고
그 후손은, 즉 한후의 후손은 위만에게 망하여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위만은 우리 모두 아다시피 고조선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고조선의 준왕이 맨 마지막 왕이잖아요. 고조선은 위만에게 망해가지고 준왕이 피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준왕을 한후의 후손이라 그러는 겁니다. 즉 한후라고 할 때 쓰는 그 한 나라의 임금, 그 한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원천인 거예요. 오리진인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5,000년 역사라 그러지만 실제 교과서에서는 2,000년밖에 못 가르치잖아요. 나머지 3,000년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의 3,000년이 실종된 것이 현대에 있어서 우리를 아주 무섭게 핥히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3,000년 없어진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가치가 돈으로 가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사회 각 분야의 문화가 있고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각 직업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법을 집행한다라는 가치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나에게 원하는 시각, 엄정하고 정의로우며 약자를 보호하고, 법의 정신이라는 게 약자를 보호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치관이 딱 있고,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가 자기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자기 직무를 수행을 할 때에 사회가 각 분야가 정상적으로 서고,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치관들이 지금 다 깨져 있어요. 그게 검사든 변호사든 판사든 약사든 공무원이든 뭐든 그 가치관이 다 깨져 있고 전부 현실적인 가치관으로만 가 있어요. 현실적인 가치관, 눈에 보이는 가치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회가 지금 돈에 다 몰입이 돼 있는 거죠. 저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사회가 돈과 속도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돈하고 속도는 같은 개념이잖아요. 뭘 빨리빨리 해 돈이 빨리 나오니까. 그 사고 원인이 다 그런 거잖아요. 속도에 치우쳐가지고 안전 확인 안 하고 돈이 최고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가치관 보세요. 내면적 가치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선원들. 그 사람들이 평상시 내 인생의 의미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나를 바칠 것이냐?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들이면은, 그래, 드디어 내가 나를 바쳐서 할 일이 생겼다. 이 위기 속에서 내 목숨을 바쳐서 승객들을 구해야 되겠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아까 얘기한 약사는 약사의 가치관, 철학이 있어야 되듯이 공무원은 공무원이 그게 있어요.
선장은 선원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회가 다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전부 그게 깨져가지고 외면의 힘에만 집착하고 돈에만 집착하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천박한 거예요. 돈을 번 쪽에서는 이 길로 가는 거고 돈을 못 번 쪽에서는 저 길로 가니까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모든 게 지금 반반씩 딱 대립돼서 싸우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가장 큰 것이 정체성 상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떤 과거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 3,000년을 그냥 당군 할아버지가 곰하고 뭐 마늘을 먹고 어쩌고 그렇게 대충 떼어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치 않은 거예요. 전혀 자기가 중요치 않을 때에 나오는 가치관이 뭐냐면은 돈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중국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았거든요. 중국 사신이 아무리 미관말직 사신이라도 내려오면은 여기 호조 판서가 평양이나 의주로 마중 올라갑니다. 근데 이놈이 내려오다가 비가 많이 와서 막 땅이 질었다든지 또는 예쁜 여자를 겁탈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혀를 깨물고 죽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호조 판서를 발가벗겨 놓고 그냥 개패듯 팽개. 그래서 호조 판서 되기를 싫어했어요. 그게 우리 조선 500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하늘처럼 모신다는 것은 중국은 뭡니까? 이웃 나라잖아요. 이웃 나라를 하늘로 모시면은 정작 자기 나라, 우리는 굉장히 하찮고 열등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500년 동안 그런 역사를 살아왔고 그리고 조선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것도 유교 아닙니까? 유교는 좋은 가르침인 듯이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충효예잖아요. 너를 나라에 바치라는 거잖아요. 효, 너를 가정에 바쳐라. 예, 너를 주장하지 말아라. 주변 사람에 맞춰라. 즉 너는 아주 하찮은 자다. 너를 주장하면 안 돼. 이게 500년 동안 온 거거든요. 자아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 예에 어긋나고 이데올로기에 어긋나는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투쟁적이고 어지러운 것은 과거의 그 수직적 가치하고 지금 인터넷 등등의 수평적 가치가 지금 격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것은 그것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에서 오는 천박함입니다. 뭘 모르니까 현실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아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냐, 왜 한이냐,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다만 과거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찾는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요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경에서 한후를 찾고 잠부론에서 시경에 나오는 한후는 연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의 임금이고 차츰 그 서쪽에서도 한시성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위만에게 망하여 바다를 건너갔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사는 전부 일본인이 써놨거든요.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간 학문이라는 것이
서당에 가서 사사성경 읽는 게 다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문이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건축학이다, 기계공학이다, 문학이다, 법학이다, 행정학이다, 천문학이다, 화학이다 이런 것들이 그때 생긴 거거든요. 역사학도 그때 생긴 거예요. 일본인들이 지배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를 다 꾸미고 우리 역사를 다 쓴 거거든요. 그게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서 지금까지 해방된 지 70년이 되지만 그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바꾸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국호 한도 교과서의 설명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런 정체성 멸실이 우리 사회의 지금 현 주소이고 따라서 사회가 깊지 못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각 문화, 각 가치관이 서지를 못하고 거지도 거지의 문화가 있고 거지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다 무시되면은 거지가 배고파서 오는 어떻게든 밥 던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폭력적 논리밖에 없게 됩니다. 과거에는 거지가 와도 밥상을 차려주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 사람이 어려워지고 돈이 없어서 저렇게 다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저놈이 얼마 가졌느냐, 저놈이 무슨 차를 타느냐, 저놈이 무슨 백을 들었느냐 전부 돈으로 평가하는 이런 아주 거칠고 위험하고 천박한 세상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근저에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평생 대한민국이 주는 녹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한국인지를 설명을 못하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부끄러움도 흉도 안 되는 한국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로서 전문가로서 최고의 권위와 대우를 받으면서도 왜 한국인지 설명을 못하고도 잘 사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돈이라는 가치의 척도는 존재하니까 그거 하나로 봐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에게 왜 우리나라가 한인지, 즉 우리의 잃어버린 3,000년 역사 속에는 이 한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많이 전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는 전부 5,000년 역사라 그러면서도 교과서에 2,000년밖에 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경제 성장을 하고 못하고 이런 것하고는 아주 다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질과 근원에 대한 의식과 문화, 철학과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돈으로 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맞물려 있냐면은 중국인들의 가치관하고 맞물려 있어요. 한국에는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저쪽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옛날부터 다니는 바가 있습니다. 그 바에 여주인이 그때 30대에 오픈했고
가지고 지금 60대 이렇게 됐으니까 한 30년 이렇게 된 건데요. 이 바를 30년 동안 경영한 이 한국인 여주인의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라기보다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텐더를 프랑스 애를 쓰나 미국 애를 쓰나 일본 애를 쓰나 중국 애를 쓰나 필리핀 애를 쓰나 매출이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의 바텐더는 여러분 아다시피 맛돈 이렇게 돈 받고 맥주 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요. 손을 잡는다든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이상하게 한국 여자애를 쓰면은 매출이 3배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선생님 이거 이런데 그 이유가 뭔지 선생님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줬어요. 한국인에게만 있는 정신문화입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은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면은 중국인 애인이나 중국인 부부는 아주 즐거워서 들어옵니다. 자기야 하고 막 너무 좋아서 들어와요. 돈을 다 잃고 나면은 꼭 싸워요. 어떤 때는 치고받고 싸웁니다. 중국은 주로 여자가 남자를 때리잖아요. 그리고는 빠이빠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한국인 부부가 들어오잖아요. 돈을 다 잃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올 때 별로 좋지 않게 들어왔어도 남자가 돈을 다 잃으면 여자가 친정에다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애 아빠가 사업하다가 지금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런데 5만 불만 붙여줘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 중국인들의 그 가치관, 그거는 돈이 진리요, 돈이 종교입니다. 한국은 달라요. 우리 한국인들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여자가 남자한테 발악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야! 누가 돈 달라 그랬어! 그렇게 잘 싸우잖아요. 이거는 한국 여자밖에 없어요. 다른 전 세계 모든 여자들은 돈 주면 다 끝이에요. 너무 행복해해요. 한국 여자만 누가 돈 달라 그랬어 하고 돈 집어 던지는 겁니다. 한국에만 있는 정신문화가 있어요. 그 뿌리는 은나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나라는 중국 대륙의 맨 처음 선 나라로 다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조작입니다. 은나라는 우리 한국인들의 조상이 만든 거예요. 그걸 나나 우리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중국인 고고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공자가 저 혼자 붓을 마음대로 놀릴 수 있을 때에 은나라를 주나라 계통으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은나라하고 주나라는 이민족이거든요. 은나라는 동이족의 나라고 주나라는 한족의 나라인데 공자가 두 나라를 묶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만으로도 몇 시간 얘기가 되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 하고, 이 은나라 기질이라는 거는 뭔가 비현실적이고 우연한 걸 좋아하고 헛된 걸 잘 믿고 무당이나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하고 노력을 안 하고, 이게 은나라 기질입니다. 중국인들하고 좀 달라요. 그게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정이다, 한이다, 뭔가 비현실적인 점치기 좋아하고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딱 떨어지는 돈보다 상대방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하고 가치관이 똑같아지면은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년에 애를 40만 명 낳습니다. 신생아가 40만 명 태어나는 거예요. 1년에. 중국은 1년에 2천만 명 태어납니다. 2천만 명하고 40만 명이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인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 한국의 정신과 한국의 혼이 배어 있는 한국의 역사를 찾지 못하면은, 즉 중국하고 가치관이 똑같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은 상상하기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청빈이라든지 뭔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더 존중하는 이런 문화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면적 가치와 내면의 세계, 내면의 힘하고 견주 보면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각부터가 달라지겠죠. 중국과 한국을 보는 시각이 GDP가 얼마냐, 휴대폰이 어느 정도 수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정신적 의미와 가치, 그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얼마나 배려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내면이 생기면은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행정이 달라지고 교육도 달라져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다 경쟁이다. 그래서 남보다 숫자적으로 좀 나아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불행한 겁니다. 험한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공무원 직장에서 이 아들이 전화가 왔다. 아빠, 저 또 1등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 만세다. 너 거기 있어. 꼼짝 말고 있어. 아빠 뛰어갈게. 그 집에 가가지고 애 데리고, 너 뭐 먹을래? 피자 먹을래? 불고기 먹을래? 중국집 갈까? 아웃백 갈까?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이파이브하고, 우리 아들 최고야. 똘등이구나.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첩경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면을 모르니까, 내면 가치가 없으니까, 경쟁밖에 없으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명이 있다, 우리 부처에. 내가 나머지 9명보다 더 공을 많이 세우고 위에 잘 보이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빨리 진급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가 잘 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법이 있거든요. 나 말고 9명 동료가 잘 될 수 있게 어떻게 내가 안 보이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 훨씬 크고 기쁘고 성공이 되는 그런 세계관을 못 가지는 거예요. 애가 아빠, 나 또 1등 했어요. 이 생각이 깊고 내면적 가치를 가진 아버지라면은 뛰어가가지고 그 애들을 막 주필 겁니다. 이 자식 뭐 또 1등 했어. 근데 한 번 더 1등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걸 해줄 줄 아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면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돈이 없는 거는, 내가 불행한 거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돈이 없는 건 공부를 못해서이다. 우리 애들은 공부시켜서 맨날 이런 천박한 가치관과 애를 죽이는 거예요. 1등 하면 좋아하는, 1등을 하면은 아주 싫어해야 됩니다. 1등이라는 거는
그게 오랜만에 한번 우연히 한번 하는 거지 계속 1등을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2, 30명 모여서 1등 하지만 500명, 1000명 모이면 1등이 안 되잖아요. 1등 했을 때 부모도 칭찬하고 선생님들을 칭찬하고 하면은 애가 자기는 이제 자꾸 커지면서 1등은 안 되는데 1등은 너무너무 좋고 1등이 그립다. 1등은 안 되고 남이 1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열등감 속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고 꿈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이 생각에, 이 인생에 대한 깊이가 없이 그냥 그 단순한 초중고등학교 때 반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인생은 끊임없는 고해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면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하고 그 가치관을, 그 힘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그 고스톱 얘기를 한 것은 내면의 힘이 거창하게 키워지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조금 더 성실해야 되겠다, 조금 더 진지해야 되겠다, 거짓말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키워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데서 오는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국호 한 해에 대해서 깊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 시간 있는 분들은 잠부론이나 시경을 찾아가지고 직접 원 사료를 확인하기를 바라면서, 또 주변에, 특히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좀 널리 퍼뜨려서 우리가 잃어버린 뿌리를 조금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걸로 저희 얘기는 모두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초 계획된 강의 시간보다도 작가님께서 많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들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고 싶은 모양인데요.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해 주신 우리 김진명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외면보다는 내면을 다지는 데 충실하라는 고견과 한의 비밀을 통해 우리 민족혼을 일깨워 주신 김진명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문학 아고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내년에 뵙겠습니다.